서가 명가. 초연결사의 도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인류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미래라고 하는 것은 과거 경험한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폴 발레리라고 하는 프랑스 시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과거와는 전혀 우리가 익숙했던 미래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데 있다. 그 전혀 다른 성격의 미래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는 이 인간이 가진 능력을 이걸 인간의 노동 생산성이라고 한다면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인간의 노동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졌고 더 똑똑해지고 더 훈련을 받고 했지만 이렇게 점진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두뇌와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와 컴퓨터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게 예를 들어서 무어의 법칙으로 생각할 수 있는 메모리 집적. 18개월마다 2배씩 집적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깨졌다고 그러잖아요. 훨씬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메모리가 촉촉촉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만든 메모리들을 보면 이제는 요만한 톱만한데 뭐 영화를 수만 편씩을 저장할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CPU 성능 그렇게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어느 회사의 그램인가요? 노트북이 1kg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며칠씩을 쓰는 배터리가 그렇게 오래가는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충전 능력, 그 다음에 발전 효율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그렇게 증가를 하니까 특이점이라고 하는 점을 지날 거다. 얼마 지나면.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과 컴퓨터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훨씬 추월하는, 지금은 인간이 다 통제를 하는데 인간 능력을 추월하는 점이 특이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으로 우리가 아주 돌진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회의 특징이 뭐냐?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의 변화는 과거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적어도 7만 년 정도 겪어온 변화보다 최근에 한 달이나 1년 동안의 변화가 더 급격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전기기관, 기계가 인간이나 동물의 노동력을 대체를 했고 그 다음에 전기가 발명이 됐고 그 다음에 전자혁명이 3차였는데 4차 산업혁명 요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다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력과 이 결정력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그래서 인지와 생산과 소비와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는 방식으로 질적인 전환을 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런 기술적인 변화와 맞물려서 사회적인 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새로운 발견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된 미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제가 경주 최부잣집에 갔더니 거기에 그게 딱 있더라고요. 육훈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려고 하지 마라. 그 이상은 환원을 해라. 그 다음에 흉년기에 농민들이 굶고 있는데 그때 땅을 사지 마라. 그거는 원한의 대상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고 들어온 며느리는 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똑같은 항목은 아니지만 똑같은 문제의식이 어느 사회나 어느 경제나 인류 역사를 보면 특히 조선시대를 보면 경제가 다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사회적인 가치가 있고 그거를 말셈 오스라 같은 인류학자들은 이거를 선물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물론 오일장이 있지만 대부분의 양반가에서 보면 쓰이는 모든 물건들이 다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물의 형태로 보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선물의 특징은 받은 즉시 똑같은 걸 되갚으면 그건 상대를 무시하는 거고요. 호의를
이 배신하는 거라서 굉장히 결례가 되는 거거든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다른 방식으로 그 호의에 대해서 나중에 보답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런 데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이 어떤 걸로 나타나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60년대에 보면 이 사회 지표로 이거를 측정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인 노력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GDP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배려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혹은 환경이라든지 하는 중요성들도 고려를 하자. 그런 것들이 점점 지나서 이제는 이 90년대에 오면 삶의 질, 사회의 품격 이런 거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고, 나중에 이 최근에 오면 이게 이제 그 유엔에서 여러 가지 지표 운동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 이런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떠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도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전적인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이었죠, 처음에. 그래서 정부는 절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랬고,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 이때 이제 뉴딜 정책을 하면서 케인지언의 방식으로 가서 정부가 수요 관리도 해야 되고 적절한 투자 촉진책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조정, 그래서 노동시장에도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역 제도도 가트나 이런 WTO 같은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거시적인 시장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고 하는 이런 방식의 국가의 개입에 의한 수정 자본주의, 이런 게 꼭 그 사회주의가 아니더라도 자본주의 자체가 정부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들이 한참 있다가 레이건이나 대처 이후에 완전히 이제 신자유주의로 갔었죠. 그래서 절대로 개입하면 안 된다 하는 논의들로 가고 했는데, 이게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곤란하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말 투자의 귀재들이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이걸 가지고 이 파생하고 시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거품이 꺼지고 나서 사실은 그 가장 순박했던 서민 투자자들이 다 피해를 입는 이런 방식으로 가니까 이건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 기업, 또 공생의 생태계를 만들고 정부도 시장과 같이 뭔가 이 보조를 맞춰야 되고, 그러려면 뭔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반성들이 이 자본주의의 가장 심장부라고 하시는 월스트리트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제일 갑부라고 하는 빌 게이츠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자본주의를 창조적으로 하재요. 그래서 창조적 자본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돈만 벌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적인 방식의 이 투자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구에서, 지구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빈곤의 문제, 혹은 아프리카의 어떤 질병과 이 불평등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자본주의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포용적 자본주의를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컴패셔닛 캐피탈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동정, 사람들을 연민을 느끼는 자본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 변화들이 근본으로부터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작년 말에 나온 책인데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또 감동적으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블루오션 시프트라고 하는, 이게 한국인인데 김희찬 교수가 프랑스에서 지금 경영학 1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번역이 됐어요. 그 얘기를 보니까 이 주장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제는 옛날처럼 남들을 죽이는 경제 혹은 파괴적인 혁신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눈을 좀 다시 돌려보자. 그러면 그 이전까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나갈 수가 있는데, 그 블루오션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업은 이윤만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를 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보면
그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그런 걸 대부분의 기업들이 안 하고 있으면 그걸 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성장의 기회를 더 가질 수가 있다. 코카콜라에서는 선진국에서 파는 거는 이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콜라를 파는데 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는 철분을 대폭 보강을 한 음료수를 파는 거예요.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다 철분 부족이기 때문에 이게 영양제가 되는 겁니다. 많이 팔수록 그 사람들이 건강을 높여주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포착을 하고 이걸 풀겠다라고 하는 지향을 가질 때 기업들은 여전히 돈을 버는데 존경받으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블루오션이다. 이런 식의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업이 전통적으로는 영리기업인데 이제는 가치를 추구하는 영리기업에서 전통적인 이게 자선사업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사회적 기업 요즘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모든 게 다 광의로 보면 사회적 기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조직으로 기업을 생각을 하면 기업은 가운데는 늘 이 재무적인 성과와 효율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코어가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효율성 없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이게 자연책입니다. 그럼 인간관계로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화 혹은 조직 내에서의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규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응집성 같은 거 중요하고. 근데 제일 바깥은 어떤 거냐면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나 대학이나 뭐 다 보면 열려있는 체계입니다. 열려있는 체계라고 하는 건 일종의 환경인데 환경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통해 있는 겁니다. 서울대학교의 구성원은 서울대학교 학생과 교직원인가요? 학부모는 구성원인가요? 졸업생은 구성원인가요? 입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은 구성원인가요? 다 이해 당사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한 스테이크홀더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만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화나게 해가지고는 서울대학교가 존속이 안 되죠. 그래서 자제가 서울대를 가지 않았어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당성의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점점 개방적이고 초연결 사회로 갈수록 그 개방성으로 인한 정당성의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 성공 모델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너무도 과거의 경험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변화의 패턴들이 나타날 때 늘 과거에 성공했던 기억을 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떤 과오가 생기느냐. 컬럼버스가 했던 과오, 오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반복할 수가 있다. 컬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서 뭐라고 썼냐면 신대륙에서 나는 정말 아름다운 꾀꼬리 소리를 들었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거기 인도라고 생각을 하고 서인도 제도에 내려오는데 그 인도가 아니었죠. 그리고 꾀꼬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유럽에는 없는 새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구대륙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그걸 꾀꼬리라고 오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올 미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일 수가 있는데 과거 아주 익숙했던 개념과 그 기억을 가지고 개념화를 하고 접근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두 번째는 초연결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하고 내 조직 안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연결해서 해법을 찾는 쪽으로 가야 된다. 흔히 이제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 모델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A형과 B형이고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점은 이게 나를 아는 사람들인데 가까운 사람들인데 여기에 A와 B로 해서 한번 특징을 말씀드려보면 A형은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도 다 굵은 선으로 연결돼서 다 잘합니다. 밤 12시에도 내가 고민이 있으면 전화하면 다 나와가지고 고민도 상담해주고 하는 끈끈한 네트워크입니다. 여기는 내가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몰라요.
이 사람들은 각자 또 자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서로 끊어질 사람들 내가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이 얇죠. 강한 관계는 아닙니다. A형은 어떤 거냐면 따뜻한 네트워크입니다. 귀속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안에서는 니 거 내 거 없는데 뺑뺑 돕니다. 리단던트하죠. 중첩적이죠. 대개 농촌형, 노인형, 그 다음에 이 하층형 이런 아니 뭐 꼭 여러분이 하층이라는 게 아니라 손든 분이 그런 경향이 조금 있다는 거고요. 이쪽은 개방형이고 전문가형이고 도시형이고 그 다음에 기업가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브릿지죠. 다리죠. 내가 없으면 다 끊어지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걸 연결해 줌으로 해서 막혀있던 정보가 흘러가게 하고 통제가 될 수 있고 소통이 되게 함으로 해서 이쪽에 아쉬운 것과 이쪽에 아쉬운 것을 다 엮어줍니다. 이런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마담 뚜라고 합니다. 전화번호만 있는데 강남의 졸부 집안의 관연한 딸과 사법연수원의 전도행한 가난한 전도양행한 미래 법률가를 서로 연결해 줌으로 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업. 근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요, 대학 교수 나이가 들수록 이런 역할이 자꾸 요구가 되더라고요. 제자들이 나오고 박사 기자가 나오고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고 기업이 있고 그러면 사람도 소개를 해야 되고 연구 과제도 이렇게 연결해줘야 되고 해서 자꾸 이 네트워킹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형태로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중요해지죠. 그런데 조직 자체가 이렇게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위계형 조직에서 점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거의 중심을 찾아볼 수 없는 네트워크로까지 변화하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과거의 모델에서는 닫혀있는 시스템이니까 위계가 중요하고 통제, 플래닝, 그다음에 집중적인 의사결정, 성과 이런 게 중요했다면 이제 오픈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창발성,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어느 날 뚝딱 해가지고 뭔가 문제를 풀 수 있고 조직은 없는데 조직화는 되는 그런 극단적인 왼쪽 전통적인 모델로 가장 성공한 게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오른쪽 모델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모델이 샤오미 같은 거죠. 중국의 실패작이다, 짝퉁이다 그랬는데 놀라운 속도로 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니까 소비자들이 바로 그 플랫폼의 요구사항들을 전달을 하고 많은 서플라이어들이 내가 이걸 하겠다고 하고 해서 어느 날 보니까 별거 다 만들어요. 자전거도 만들고 전기자전거를 만들고 카메라를 만들고 뭘 만들고 하는데 온갖 종류의 제품들이 뚝딱하면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지는 거대한 조직화의 일종의 이 과정이죠. 그러니까 굳어있는 조직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지금 모델이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가 엄청나게 빨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즐기고 그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평생 직장에 대한 감을 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 스킬들을 키워야 되고요. 안전성보다는 이제는 모두가 각자의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을 정규직화하는 방식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대안이 뭘지 혹은 뭐 네덜란드 같은 데서 얘기했던 유연 안정성, 플렉시큐리티라고 하는 개념인데 참 그 모순어법이죠. 그런데 어떻게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풀어야지 이 다가오는 미래의 속도를 생각을 할 때 정규직법 만든다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이제는 시대를 지난 거 아닐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읽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하는 능력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중요해진다. 기계화하기 어려운 능력들, 그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본 그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면, 여기에 보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2시간, 사실 부산 가려고 해도 2시간은 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동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아침 일찍 가서 일 보고 저녁 때 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2시간 거리라고, 비행 거리라고 하면 2시간 서울에서 날아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가 41개래요. 전 세계에서 이런 데가 없죠. 우리가 사회의 품격이 높고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참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야, 여기는 깔끔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친절하기도 하고 뭔가 문화적으로도 매력이 있고 사회는 투명하고 뭔가 이게 착착 돌아가서 참 기분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될 때, 이걸 자산으로 해서 우리가 어차피 좁은 영토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인구 5천만 되는 나라에서 무역 의존도가 100이 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만을 보고서는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경제 영토를 글로벌하게 확장을 했기 때문에 벌어와서 먹고 산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살아갈 길은 결국은 이 넓은 영역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먹고 살 거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가능성이 좋습니까?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여기서 몇 시간만 더 가면 엄청난, 사실은 우리가 이 네트워킹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토가 있는데, 우리가 매력적이고 우리가 이 앞서 나가고 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미래는 훨씬 앞서갈 수 있고 열려 있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미래를 같이 꿈꾸는 그런 사회가 되면, 그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뭐고, 공유해야 될 건 뭐고, 버려야 될 건 뭐고, 단기적인 임기 내에서의 성과라든지 단기적인 집단 간의 이익 때문에 갈등을 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승적으로 승화시키고 발전의 원동력으로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차분한 이 방법들을 찾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가 명가